베트남의 지난 50년은 투쟁의 연속이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50주년. 그들은 이제 앞으로의 반세기를 진보와 발전이라 다짐한다. 같은 시각 이창근 씨 부부는 대통령궁의 리셉션장에 도착했다. 베트남인들이 리승칸이라고 부르는 그는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다. 이날 리셉션에 초대된 사람들은 각국의 외교 사절들, 노혁명 투사들, 그리고 베트남의 험난했던 투쟁의 역사를 지켜봐온 외국의 동지들이었다. 이들은 베트남의 가장 소중한 손님들이다. 대통령, 서기장, 수상 등 고위급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수로 맞는다. trong đoàn ngoại giao, các vị khách quốc tế cùng tất cả các đồng chí và các bạn đến dự buổi chiêu đãi trọng thể hôm nay nhân dịp kỷ niệm được thứ 50 ngày quốc khánh của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việc vun đắp tình hữu nghị. 평범한 한국인 이창근. 그는 외교관도 더구나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앞으로의 반세기를 새롭게 출발하려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그가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개설된 하노이 서울 직항 베트남 항공편으로 하노이에서 손님이 왔다. 이들은 베트남 국립영화 제작소의 다큐멘터리 제작팀이다. 이들은 이창근에 관한 기록 영화를 제작 중이다. 그날 오후 방배동의 이창근 씨 집에서는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베트남인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유티수 여사가 달려왔다. 그녀는 베트남 전쟁 직후 사이공을 탈출한 보트 피플로 현재 한국에서 이창근 씨를 돕고 있다. 호텔의 여장을 푼 베트남 손님들이 도착했다.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들의 표정에서 어색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창근 씨 부부와 이들은 이미 친숙한 사이다. 국립영화 제작소가 이창근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말. 이창근 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부터였다. 당시 이창근 씨는 자신이 700여 년 전 패망한 베트남 한 왕조의 후손이며 항상 자신의 뿌리 베트남을 마음속에 간직해왔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베트남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베트남에 들어오실 때 우리 촬영하시는데 잘 주셨다고. 좀 주세요. 영화 제작팀은 벌써 6개월째 이창근에 대한 영화를 틈틈이 제작해오고 있다. 영화의 제목은 The Call of the Homeland, 즉 조국의 부름이다. 베트남 독립 50주년 기념의 하나로 기획된 이 영화는 이제 마무리 단계. 내년 구정에 베트남 국영TV와 베트남 전국의 영화관에서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비디오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 베트남 교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Cái việc mà hậu duệ của họ Lý Hàn Quốc
베트남을 찾아온 이창근 씨의 일은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켰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에서 이 시 후예들을 기록하고 이창근 씨의 뿌린 베트남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제작 목적입니다. 또한 이 영화가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 정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이창근 씨의 사무실. 이용상 왕자 기념 사업회라는 명패가 붙어 있다. 전기부품 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사무실. 그러나 본업은 이미 제쳐둔 상태다. 작년 이후 그는 베트남 왕손이라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다. 고졸의 학력을 어렵게 오른 과장 자리였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베트남 왕손이라는 주장. 그러나 그가 거둔 성과는 만만치 않다. 이제 뿌리 찾기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물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뿌리에 대한 의식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조상의 땅 그 베트남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교가 끊기고 베트남이 먼 나라라고 느껴졌을 때, 즉 수교가 안 됐을 때 베트남 소리만 나면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수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찾아가야겠다. 이창근의 뿌리 찾기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대대로 내려오는 화산이씨 족보는 700년 전 안남국의 한 왕조의 비열난 이야기로 시작된다. 당시 베트남을 지배하던 이 왕조는 8대 왕인 해종에 이르러 외척 전씨가 왕실의 세력을 잡았다. 그러다 해종의 후사가 없음을 이용하여 왕위를 찬탈하게 된다. 그때 왕자 이용상은 대세를 돌릴 수 없음을 한탄하고 군필이라는 신하와 함께 제기를 안고 동쪽 바다로 나왔다. 족보에 따르면 왕자 이용상은 배를 타고 고려국 옹진에 정착했고 지금까지 이어온 화산이씨의 시조가 됐다. 그전 옛날서부터 그 조상 어른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월남의 왕자 왕손이다 하고서 그런 얘기를, 그건 뭐 한두 번 들은 얘기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랑 삼아 그 하는 얘기 비뚤어기에 조상 어른들이 얘기 그렇게 해줘서 우리 그렇게 알고서 날이 내려왔기 때문에 후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말이 보니까 우리 선조용 자상자 되시니까 사람이 장대하고 무슨 일을 저걸거든요. 주의해 갔단 말이야. 왕족을 모두 죽이는데 죽이다 보니까 이분이 걸려들었는데 이 양반은 몰랐는데 그 군필이라는 그 충신이 그것도 화산이신데 밤에 큰 배를 불러내고서 그때도 군권을 가지고 계신 게 나라권을 가지고서 시량시설 시켜놓고서 끌고 나와서 타라. 여기서 못 삽니다. 무조건 탄 거야. 그 녀석. 타서 그 배를 타고서 그냥 무변대에 뜬 거야. 그냥. 이주로 다니다가 그는 옹진이와 붙어있는 것이다. 그랬거든. 이창근은 화산이씨가 된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26대 손이다.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화산이씨는 모두 200가구 2,500여 명. 화산이씨의 많은 후손 중에서 이창근이 나서게 된 것은 숙부 이훈의 영향이 컸다. 월남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이창근의 숙부는 사이공의 월남 정부를 찾아가 자신이 베트남의 왕손이라는 것을 밝혔다.
741년 만에 귀향. 양국의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의 얘기를 다루었고 이용상과 화산 이씨에 대한 얘기는 한월 간의 친선과 우호의 상징이 됐다. 당시 월남의 대통령까지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훈 씨의 활동은 그러나 1975년 느닷없는 종말을 맞게 된다. 그해 4월 30일 사이공 주재 미 대사관을 경비하던 미 해병 11명이 마지막 철수 헬기를 타면서 베트남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천만의 남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조국을 떠났고 서방 언론들은 그들을 보트피플이라 불렀다. 이창근의 숙부 이훈은 이듬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20년, 당시의 주한 월남 대사관에는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깃발이 나부낀다. 지금도 이곳에는 이훈과 월남 대사가 양국의 우위를 상징하기 위해 만든 이왕주의 유적, 일주사 모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은 숙부 대신 조카 이창근이 이곳을 찾는다. 한 베트남 수교는 누구보다 이창근에게 가슴 설레는 사건이었다. 삼촌에 이어 다시 한번 베트남 왕손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매우 불교가 성행되고 그리고 조봉건 국가가 제일 강력하게 이창근은 처음 사회주의 정권이 왕손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느웬 푸빈 대사는 문 밖까지 나와 이창근을 반겼다. 그 후로 느웬 푸빈 대사는 이창근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됐다. 이 회장이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미 베트남 출신인데 그 한국에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여기 망명해온 그러한 분들이 후손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임되기 전에 베트남의 어떤 학자, 문화인들이 찾아와서 그 한국에 가면 이 사실은 좀 확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 꼭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었죠. 이창근이 고향 베트남으로 간다. 처음 베트남에 간 것은 작년 5월, 이번이 11번째다. 직항로가 생긴 지 불과 5개월. 베트남을 처음 방문할 때는 가는 길도 고달팠고 마음도 무거웠다. 특별히 가진 것도 높은 사회적 지위도 없는 평범한 한국인. 자신의 왕손이라는 주장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더구나 가까운 친척들조차 자신의 베트남행을 굳고 말리지 않았던가.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신기한 일로 그냥 일말의 하나의 화제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한 젊은이가 이제 호기심에 의해서 이렇게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 피가 그 수백 년이 흐르면서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고 없다고 하면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샤크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강할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언제나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오늘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은 이란 추모 행사에 자신을 초청한 이란 사당의 마을 사람들이다. 이란은 이왕조의 3대 성종의 왕비, 이창근에게는 외가의 먼 친척벌인 셈이다. 이창근의 귀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베트남의 변화다. 도이모이라는 베트남식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것은 지난 86년. 사회주의 베트남의 심장부 하노이에도 개방과 개혁의 바람은 불고 있다. 지금은 호치민이라 불리는 경제 수도 사이공만큼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노이에도 자본주의의 물결이 일고 있다. 아직 먹고 살긴 힘들지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이미 엄격한 사회주의 시대의 그것이 아니다. 한국, 대만, 홍콩 등의 기업들이 몰려오고 거리엔 외국 기업들의 광고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수많은 프랑스인, 미국인, 홍콩, 대만인들이 관광을 위해 또 사업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다. 자본주의, 퇴폐주의의 상징으로 오래 금기시됐던 민속의상 아오자이가 복권됐고 거리에선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가 들린다. chiều mưa trên nước lớn xếp những chiếc thuyền câu mang những mơ ước theo mưa về đâu. Ngày xưa ấy đã qua đi nhưng sẽ mãi mãi chẳng bao giờ phai. Ngày xưa ấy đã qua đi nhưng kỷ niệm ấy vẫn như còn đây. Người ơi bạn nhớ 1986년 도이모의 정책 후 수교국 수는 100여 개국에서 155개국으로 증가했다. 이제는 처절한 전쟁의 상대였던 미국조차도 베트남의 긴밀한 이웃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다. 베트남에 올 때마다 이창근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하노이 북부의 딘방이란 마을이다. 딘방은 이왕조의 왕들을 모신 사당이 있는 곳, 이왕조의 시조 이공원의 고향이다. 사당지기가 깃발을 세워 이왕조의 후손이 찾아왔음을 고한다. 태조 이공원을 비롯해 이왕조의 8대 왕이 모셔져 있는 사당은 오랫동안 이 지역 민족 정신의 중심지였다. 한때는 항불투쟁의 게릴라 본거지였으며 호치민을 비롯한 역대 공산당 지도자들이 한 번씩은 꼭 참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왕조 창건 전 딘방의 명망 높은 관리였던 이공원은 왕실이 어지러워지자 불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에 의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된다. 그 이왕조가 없어지고 많은 왕족들이 혹은 죽음을 당하고 혹은 난을 피해 종족이 묘연해진 지 700년이 넘었지만 이왕조는 그대로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는
이왕주의 부활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왕주의 후예가 이곳을 찾으리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창근 씨의 귀향을 전설의 실현이라며 반기고 있다. nói hay là truyền thuyết thì nói rằng là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언젠가 숲에 나무가 없어지고 강물이 마르면 일시가 돌아오리라. 이 말은 이왕조를 없앤 전시가 한 말입니다. 내용인즉슨 이 시는 결코 베트남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울창한 숲과 커다란 강이 어떻게 없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때의 강은 땅으로 덮였고 숲은 모두 베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시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창근의 귀향과 더불어 딘방에서는 또 하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애써 찾았어도 찾지 못했던 이왕주의 유물이 발견된 것이다. 프랑스 식민 시절 항불 투쟁의 본거지였던 이곳에 어느 날 프랑스군이 들이닥쳤고 사람들은 약탈을 피해 이왕주의 향로 하나를 우물 속에 숨겼다. 프랑스 식민 시절에 프랑스 군대가 이 사원을 파괴하려 쳐들어왔죠. 그때 나는 유격대원이었는데 이 사원의 중요 물건들을 감추면서 향로를 우물에다 숨겼었죠. 그 뒤 우물이 메워져 그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고 향로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이창근 씨가 자신의 족보를 들고 베트남을 방문했죠. 그가 이 사당에 온 것이 정오쯤이었는데 우린 다시 한번 우물터를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이 향로가 발견됐어요. 이왕주의 왕들은 사후 대부분 고향 딘방에 묻혔다. 수백 년의 세월 때문인가? 아니면 망해버린 왕조의 무상함인가? 사당 관계자의 안내로 찾아본 왕릉들은 이제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버려져 있다. 무덤의 봉분에는 풀과 나무가 어지럽게 자라고 있고 동네 아이들이 달기나 칠면조를 기르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진 무덤이야말로 이왕주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사당 관계자는 말한다. Bởi vì như thế là đây các cụ truyền lại thì đây chỉ gọi là lăng cả. Thế thôi. Thế chứ còn cái đời ông vua thứ bao nhiêu thì tôi cũng không thuộc. 이 무덤은 가릉이라 불립니다. 그 뜻은 이태조 장남인 태종의 능이라는 것이죠. 옛날 이왕조 때는 왕들이 검소해서 왕이 죽어도 큰 능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백성들이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죠. 왕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땅에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왕릉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1200km를 흐르는 북부 베트남의 젖줄 홍하. 홍하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물자로 오랫동안 베트남 문화의 중심지이자 각 세력의 각축장이었다. 왕위에 오른 1010년 이태조는 수도를 홍하 지역으로 옮기고 이름을 탕농이라 했다. 바로 지금의 하노이다.
그 후 이왕조는 홍하의 델타 지역을 장악,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이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고 200년 이상 계속된 최초의 왕조가 됐다. 이 왕조가 존속하는 동안 역대 왕들은 불교를 신봉하고 이를 장려함으로써 왕조의 영속을 꾀하였다. 불교 세력의 도움으로 집권한 이 왕조로서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하노이에는 이 왕조 시대의 사찰과 불교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현존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일주사다. 기둥 하나로 중심을 세운 독특한 형식의 사찰 일주사는 관음보살이 연꽃 위에 앉은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다. 이 왕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의 가르침도 적극 수용했다. 최초의 대학인 국자감을 세우고 공자의 문묘를 건립한 것도 바로 이 왕조 때의 일이다. 1075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과거 제도가 실시돼 과목별로 한학 시험을 치러 관리를 선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 제도 정비를 통해 힘을 축적한 이 왕조는 활발한 정복 사업을 벌였고 이때 베트남 영토는 최초로 중부 베트남까지 확대됐다. 전통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베트남을 통치해오던 중국이 베트남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도 바로 이 왕조대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왕조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두 차례의 전쟁에서 송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것입니다. 리트엉키의 장군이 바로 그 주역인데요. 이 왕조 때에 이르러 베트남은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가의 기틀을 다지게 됐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왕조 때 하노이의 이름을 딴 탕농 극장. 탕농은 승천하는 용이라는 뜻이다. 당시 베트남 농민의 독특한 생활 풍습을 보여주는 수상 인형극은 1121년 이태조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공연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난 8월 20일 이창근 씨가 이른 아침 하노이를 떠나 이란 마을 행사장에 도착했다. 왕손인 그가 도착해야 행사가 시작된다. 그가 지금 베트남에서 이 왕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근 씨가 베트남에서 알려진 후 100여 개가 넘는 이 왕조 관련 사당에서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어 이창근 씨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는 더욱 힘들다. 이날 행사에는 사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주민까지 거의 모두 참석했다. 이왕조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오늘 행사의 절정은 이왕조의 3대 왕비였던 이란의 제사다. 평민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이란은 국왕 못지않은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여걸이었다. 그녀는 특히 평민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봤기에 아직까지도 베트남 민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이왕조의 후손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 이란 황태우 사장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왕조 후손들뿐만이 아니고 한국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과 베트남의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ôm nay các quý vị có mặt ở đây đã đón tiếp chúng tôi rất là nồng nhiệt, rất là nhiệt tình. Chúng tôi sẽ ghi nhớ mãi lời chào trân trọng và biết ơn. 그는 정말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왕자의 후손인가? Hôm nay tôi về 수백 년 전 베트남의 한 왕자가 고려로 망명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한국에서 이용상에 관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879년에 만든 옹진읍지에 나와 있다. 이 책의 충절편에는 화산 이씨의 시조 이용상의 이름이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안남 왕의 아들 이용상이 고려 고종 때 몽고군을 격퇴해 공을 세우니 왕이 화산군이라는 시호와 수학문을 하사했다고 한다. 화산 이씨는 화산군의 후예라는 기록도 있다. 이 기록에는 이용상이 살았다는 화산이라는 지명이 여러 번 나온다. 또한 일제시대 때 촬영한 수학문과 화산리의 낡은 사진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베트남 측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있을까? 하노이 중심지에 있는 한놈 연구소는 베트남의 고대 문자인 놈과 한자로 기록된 고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이 책입니다. 이거 한 권입니까? 예. 그러나 한놈 연구소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다. 전쟁의 여파로 대부분의 자료들은 보관만 돼 있을 뿐 체계적인 정리나 연구 작업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문헌은 대월 사기였다. Đây là cái ông vua đầu tiên của triều Lý này, đây Lý Thái Tổ. 이태조가 이조의 첫 Lý 왕입니다. này, tên Húy là công uẩn. 이름은 공원이며 Người vốn là ở cái châu cổ Pháp 박장 사람입니다. của Bắc Giang. Này Bắc Giang. Mẹ ông ấy như 어머니의 성은 팜 씨인데 Phạm nhân một chuyến đi du ở 어느 날 티에우산의 산에 놀러 갔다가 Tiêu Sơn. Như vậy là 산신과 함께하는 꿈을 꾼 후에 giữ cùng với thần 이태조를 nhân 낳았다고 có cái-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월 사기 중 이왕조에 관한 부분은 의외로 간략했다. 한 책 분량이 그 전부였고 이용상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대월 사기는 이왕조가 망한 후 수백 년 뒤인 레왕조 때 그동안의 역사 자료들을 취합해서 다시 쓰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은
응모 시리엔인데 주로 이왕조를 멸망시킨 전 왕조 때의 기록을 주로 이용해서 이왕조의 역사를 다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은 많이 누락됐고 이왕조에 대해 유리한 역사적 사실도 남아있을 턱이 없습니다. 물론 이용상 왕자가 한국으로 망명한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월사기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산이 씨 족보의 내용과 베트남의 정사 기록인 대월사기의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태조 이공원이 어떻게 왕조를 창업하고 왕위 계승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왕조의 몰락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는 내용들이 두 문서에서 비슷하게 기술되고 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의 역사주임인 레 교수는 베트남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원로 사학자다. 그는 이용상의 고려망명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다. 그의 주장의 근거 또한 화산 이씨의 족보와 대월사기의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다. 이용상은 한국 측 족보에 의하면 고종의 동생입니다. 고종은 영종의 6째 왕자인데 이용상은 7번째 왕자일 것입니다. 고종은 1173년에 태어났고 영종은 1175년에 죽었으므로 이용상은 1173년에서 1175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1174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자료와 베트남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화산 이씨의 족보가 태조, 이공원 때부터 이용상까지 기록이 정확하고 베트남 측 정사와 완전히 부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상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고 베트남 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왕자의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취재 도중 레 교수는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해주었다. 이미 지난 1959년 이용상을 연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베트남 학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제거리로만 돌던 이 얘기를 직접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레 교수의 스승인 쩐반 지압 교수. 그는 1959년 문화사절단으로 북한에 갔었다. 지압 교수는 그의 연구 성과를 보고서로 묶었다. 보고서에는 고려와 안남국의 교류사, 그리고 이용상과 화산 이씨 유적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전 교수는 이용상이 살았다는 옹진을 방문했고 북한 학자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한다. 그가 만든 보고서에는 이용상이 몽고군을 물리쳤을 때 고종이 하사했다는 수학문과 그 내용을 새긴 기적비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쩐반 지압 교수는 그의 보고서 서문에서 이용상이 북한과 월맹의 우호 관계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월남과 남한, 월맹과 북한이 각각 이용상을 친선의 매개체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Việt Nam
2차 대전과 그 후 프랑스군과의 싸움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이용상에 대한 연구에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역사학자인 전반 지압과 진유류가 북한에 가면서 이 연구는 다시 시작됐죠. 그들은 북한 학자들의 도움을 얻어 북한의 이용상 관련 유적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는 그동안 문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용상 연구를 하기는 어려웠죠. 사회주의 베트남의 권력의 핵심부는 공산당. 그 중심 인물은 총석이다. 이창근 씨와 도무오이 서기장과의 만남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독립 50주년 행사 준비로 일정이 빡빡한 도무오이 서기장이지만 이창근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기꺼이 시간을 할애했다. 대화 내용은 주로 한국 내 화산 이 씨와 이창근의 가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면 Việt Nam thì công bố 하십시오. Sau này tôi học tiếng Việt. Đấy, có học tiếng Việt và sau này có học tiếng nhiều. 또 무오이는 이 자리에서 이창근 씨를 독립 50주년 행사에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서기장에게 이창근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700년이 지났어도 고향을 잊지 않고 돌아온 베트남의 동포이기 때문이다. 서기장은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교단은 외국 지역 교단이니까 혹은 베트남 지역 교단이니까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đến khi có điều kiện lại trở thăm quê hương rất là quý. Thay mặt đoàn, ông Lý Xương Căn, nội duệ đời thứ 31 của vua Lý Thái Tổ, cảm ơn Tổng Bí thư Đỗ Mười, Đảng, Nhà nước và nhân dân trong nước đã quan tâm và dành những tình cảm thân thương đối với bà con dòng họ Lý Hoa Sơn ở Hàn Quốc và hứa sẽ thực hiện lời chúc quý báu của Tổng Bí thư. Ông Lý Xương Căn đã trao tặng Tổng Bí thư bức chướng mang dòng chữ: tuy sống xa vạn dặm, lòng vẫn luôn hướng về Việt Nam. 이날 석관과 다음 날 조관은 이창근 씨가 도무오이 서기장을 만난 기사가 실렸다. 왜 베트남 정부와 언론은 이창근을 이토록 환대하는가? 이용상 왕자는 700년 전 외국으로 갔지만은 그곳 사람들과 융화되어 살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700년 후 그의 자손 이창근 씨가 조국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200만 이상의 베트남인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이창근 씨 관계 기사를 자주 싣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보트피플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1975년 전쟁은 끝났고 베트남은 통일을 얻었지만 그 상처 또한 컸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거부하며 베트남을 떠났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유행의 사람들이 베트남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오랜 전쟁으로 철저히 무너진 베트남 경제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이른바 경제 난민들이다.
보트 피플들은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겪으면서도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베트남은 가난과 억압의 나라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게 됐다. 올해만도 유엔이 아시아 지역 보트 피플의 본국 강제 송환을 결정하자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난민 수용소에서는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데모가 지금까지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차가운 눈초리를 의식한 베트남 정부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9년 강제 송환이 아닌 자발적인 귀국자만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해서는 과거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발표 후 다른 대안이 없는 난민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 그 수가 지금까지 7만여 명에 이른다. 하노이에 위치한 귀국자 임시 수용소. 귀국자들은 이곳에 약 일주일간 머물며 베트남 재적응 교육을 받는다. 지난 1990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인원은 4만 7천 명.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동포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이창근의 귀향이 베트남을 떠난 이들에게 귀향 의지를 북돋아 주길 원하고 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창근 씨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베트남을 떠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둥지를 다시 찾아오듯이 사람들도 조국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노이에서 4시간 거리 하롱만. 9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한다. 그러나 하롱의 아름다움의 뒤편에는 베트남의 힘겨운 역사가 고스란히 감춰져 있다. 미국이 베트남전 개입 구실로 조작했던 통킹만 사건도 80년대 보트피플의 베트남 탈출도 모두 이곳 하롱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그리고 베트남 학자들이 이용상의 망명 출발지로 생각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롱의 꽈란 섬에 위치한 반돈항은 최근 학자들에 의해 베트남 최초의 상업 항구로 밝혀진 항구다. 이 항구는 1149년 이왕조의 6대 영종 때 국제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 반돈에는 과거 활발했던 국제항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주민이라고 해보아야 5가구가 전부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수백 년간을 살아왔다는 주민들. 그들은 어느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베트남을 떠난 한 왕자의 전설을 알고 있었다. 수백 년 전 이왕조 때 어떤 왕자인지 장군인지가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이용상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1000년 전 일 아니겠습니까? 그가 왜 베트남을 떠났는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신이 틈틈이 찾아냈다는 물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과거 외국과의 무역에서 화폐의 기능을 했을 은괴들.
đưa vào trong tỉnh. 거래 시 상품의 무게를 달았을 저울추, 그리고 이왕조 시대에 만들었다는 도자기가 그곳에 있었다. 반돈 항구는 베트남인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진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 한때 베트남 최대 상업항이었다는 이 항구가 이제야 베트남인들에게 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왕자 이용상 또한 잊혀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반돈항 전설의 주인공이 이용상, 바로 이왕조의 마지막 왕자라면 그는 어떤 심정으로 이곳을 떠났을까? 망명의 출발지는 베트남의 동해안 반돈항이다. 왕자 이용상은 당시 이곳의 해군 책임자. 그는 이곳에서 수도 탕롱의 비열난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쩐씨가 후한을 없애려 이왕조의 왕족들을 멸족시키려 하자 대세를 돌릴 길이 없는 이용상은 신하 군필과 함께 배를 타고 베트남을 떠난다. 거센 바람과 폭풍. 간신히 빠져나온 이용상 일행에게 멀리 동쪽으로 육지가 보인다. 그들이 닿은 곳은 고려 땅 옹진군. 이용상은 이곳에 정착, 화산이 씨의 시조가 된다. 이용상의 이야기는 작년 이창근의 귀향이 계기가 되어 베트남 현지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베트남에는 또 다른 이왕조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쩐씨의 대학살 때 성을 이씨에서 우엔으로 바꿔 살아남은 이왕조의 후손들이다. 한 사람은 멀리 외국으로 망명했던 한 왕자의 후손, 또 다른 쪽은 고국 베트남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다. 700년의 시간을 넘고 수만리의 공간을 건너 그들은 이곳에 함께 있다. Này rất tiếc là không có chịu. Đạo lý ở Việt Nam có rất nhiều chứ không phải là ít. 베트남의 이씨 후손은 아주 많습니다. 저는 2조 때 성종 임금의 자손이죠. 이는 역사학자들이 입증했습니다. 또한 우리 족보에는 우리가 성종의 후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다음과 같은 유언이 내려옵니다. 이 씨를 일으켜라 라고 말이죠. 이창근 씨가 귀향을 통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뿌리였고 베트남 민중 속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흔적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고려국 화산이시 26대손 이창근이 아니라 베트남 이왕조의 31대손 리승칸이다.
안에서 Nói theo giới thiệu cái cái thế kỷ vào kỹ thuật xây dựng. toàn thể đồng bào, đồng chí và chiến sĩ từ đất liền đến các hải đảo xa xôi, đồng bào ta ở nước ngoài đều phấn khởi và tự hào hướng về quãng đường Ba Đình lịch sử, nơi cách đây nửa thế kỷ, Chủ tịch Hồ Chí Minh đã lâm nước Việt Nam mới, nước Việt Nam Dân Chủ Cộng Hòa, nay là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ra đời. Vận dụng những kinh nghiệm chiến đấu truyền thống, những kiến thức khoa học, nghệ thuật quân sự độc đáo Việt Nam. 독립 50주년 기념일의 행사가 진행된다. 1945년 9월 2일 호치민의 독립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의 지도자와 외교사절, 혁명투사와 제외 베트남 대표, 그리고 이창근이 그들과 함께 모여 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베트남. 그러나 그들은 100년 항쟁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를 이겨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물리쳤다. 베트남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행진으로 이어진다. 50년 전 베트남은 식민지였다. 지난 50년간 베트남은 힘겨운 투쟁을 치러냈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앞으로 50년, 그 속에 베트남인 리승칸, 한국인 이창근이 있다.